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요청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막바지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공식 부인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기고문으로 논란을 불렀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갑질과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큰 김모 씨 측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된 전직 보좌관은 돈을 건넨 당사자와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던 전두환 씨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와 우리 기무사령부의 자료를 JTBC가 입수했는데 이들 문건에는 전 씨 등 당시 군수 내부가 헬기 사격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모두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은 회담 장소 등을 조율하기 위해 열흘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풀어준다는 소식도 조만간 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선 또 한 번 촛불이 켜졌습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이번엔 부패한 정권이 아니라 갑의 횡포에 맞서려는 을들의 촛불입니다. 먼저 광화문 현장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 지금 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집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선은 시민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후 7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대한항공 직원들은 1시간이 넘게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이 이렇게 꽉 찰 정도인데요. 참석 인원은 약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가면을 썼습니다. 회사 측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승무원복, 조종사복을 입고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가한 현직 대한항공 조종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집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나요? 우연찮은 기회에 단체 톡방의 관리자라는 분이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저희 사우들이 2,000명이라는 사우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톡방에서 알게 된 조양호 패밀리 여러 가지 전행들과 악한 일들을 보고 분노해서 저도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또 어떠한 그러한 목표를 좀 이루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조양호 일가를 퇴진시키고 이 대한항공을 정상화된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자분들의 상당한 분노가 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근데 이른바 이 땅콩 회항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이 오늘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다고 하죠. 네, 박창진 전 사무장이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직원들이 채팅방을 통해서 스스로 기획을 했는데요. 조현민 씨가 기획한 대한항공 광고 문구인 문구를 빗댄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피켓이 눈에 띕니다. 또 조 회장이 직원을 징계하라며 다뤘던 No Mercy, 자비는 없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도 눈에 띕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이 집회를 기획했던 분이 뉴스룸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 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집회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네, 외부 단체나 노조가 주도하는 시위가 아니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임금이나 구조조정 같은 생계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부도덕한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대한항공을 사랑한다, 이런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예, 어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독려를 했었잖아요. 대한항공 직원들 외에 다른 시민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네, 직원들이 가족,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비행 일정상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은 가족을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온라인으로 마음을 함께한 시민들도 많습니다. 집회 비용 마련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오늘 오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2,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다음 집회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땅콩 빨리 까기 같은 유쾌한 행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JTBC 전다빈입니다. 예, 경찰은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료를 뿌리고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가 인정되고 또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본 건데 다만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를 뿌리고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조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에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와 회의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음료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씨가 광고 대행사 직원들과 접촉하고 대한항공 내부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말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동안 검토해왔던 특수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에서도 조 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어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밀쳤고 또 회의를 중단시키는 건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자택과 본사 등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는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다음 주까지 집중적으로 참고인들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주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과 연관이 있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화물팀 직원 3명이 조사를 받았고 이명희 씨의 밀수 의혹을 잘 아는 인물로 지목된 내부 인사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화물 정보,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대조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회장 일가의 소환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 자택 추가 압수수색 당시 관세청은 세 곳의 이른바 비밀의 방을 확인했지만 내부에서 밀수를 입증할 물증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 공간은 입구가 책꽂이와 옷으로 가려진 상태였고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차 압수수색 이후 문제가 될 만한 물건들이 치워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백악관 NSC의 요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 중국과의 의견 조율에 아주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가지고 관련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만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오후 5시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대해 시 주석이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종전선언과 향후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백악관의 요청으로 미국을 방문을 한 건데 구체적인 방문 이유는 뭡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 측과 현재 회담 전반에 대해서 막판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과정 중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결국 이와 관련해서는 북미 회담의 장소와 시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정의용 실장과 이제 볼턴 보좌관 간에는 관련된 논의가 있었겠죠? 네, 특히 판문점이 현재 유력 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고 우리 청와대도 이걸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찾았다는 것,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게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장소 문제 논의는 스몰딜, 이른바 작은 수준의 논의이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더 큰 단위의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의제로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이 뜻을 모으고 또 조율했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전해진 바로는 당초 청와대는 이제 정 실장이 미국으로 가는 것, 이걸 비공개로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정용 실장이 어제 오전까지 회의에 참석한 뒤에 연차를 내고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미국 방문 사실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미국 측이 비공개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청와대 공보라인도 미국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다. 뉴욕타임스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즉각 부인했고 미 국방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김태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배경과 또 사실은 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뉴욕타임즈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 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글로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특보는 당초 기고문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이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 이야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긴 했지만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 조금씩 계속 언급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일단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보면 청와대가 상당히 신속하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은 직후에 먼저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온 후에 약 4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틀 전에도 이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놓고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청와대가 즉각 해명을 한 바 있는데요. 당일에 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이렇게 주한미군 이슈에 대해서 거론될 때마다 상당히 신속하게 나서는 이유, 그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 만큼 지금 이제 오해를 사면서 회담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의 길잡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죠. 결국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북미 회담에서 발표가 되는 상황인 건데, 이에 앞서서 미군 철수 등 이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이슈화돼서 본질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측이 우리 정부를 오해하거나 불신하게 만들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미국 국방부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제 고석승 기자도 전해주기는 했지만,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도 주한미군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진위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이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문제를 먼저 꺼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지난달 19일이죠. 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폼페이오가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이제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그동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는 북한과 초기 대화 때부터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연합훈련 중단 등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미국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우리의 이런 입장을 수용해서 지금까지 회담이 진행돼 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들의 석방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주목해달라, 이런 트윗글까지 남겼었죠. 오늘 백악관의 공식 논평도 나왔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발표를 할지가 주목됩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계속 주목해달라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다음 날, 백악관도 첫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We certainly would see this as a sign of goodwill. 석방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국무부도 석방 임박을 전한 보도들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은 모두 한국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팀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억류자 석방은 북한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인 석방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됩니다. 현지 시간 4일 발표가 이뤄진다면 우리 시각 오늘 밤 백악관에서 헬기를 타기 전, 또 내일 새벽 텍사스에서 열리는 총기협회 연설에서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북한 비핵화를 검증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JTBC에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위성사진을 통해 그동안 계속 북한 핵시설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IAEA는 JTBC에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에 진전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증 활동을 재개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IAEA는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IAEA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긍정적 진전을 잘 알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IAEA는 2009년 북한이 사찰관을 추방하면서 직접적인 사찰은 중단했지만 북한의 핵 동향은 계속 주시해왔습니다. 북한은 IAEA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IAEA는 북한과 별도 협정을 맺어 사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핵시설은 어디든 다 봐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가 가서 특별사찰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사찰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방법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면 IAEA는 9년 만에 다시 사찰관을 북한으로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전 의원이 오늘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의혹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댓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드루킹이 하신? 그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드루킹 김모 씨와 지난해 대선 전부터 인터넷 기사를 주고받았고 직접 홍보를 요청하기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과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댓글 조작 활동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드루킹이 청탁한 인사를 청와대에 추천한 과정과 이유도 조사 대상입니다. 인사청탁 대상이던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을 직접 만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할지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500만 원을 주고받은 드루킹 측 또 다른 김모 씨와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를 함께 불러 대질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소환 조사를 받은 한 씨는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았다고 말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박단체도 비슷한 방식의 여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라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한 모임, 이른바 박사모의 인터넷 카페입니다. 입법 예고란 게시판에 지난해 2월 올라온 자동 반대 프로그램 설정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눈에 띕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압축 파일 형태로 첨부돼 있고 실행 방법을 담은 사진도 함께 게재돼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놓고 프로그램 돌려놓는데 1, 2초에 하나씩 반대 서명이 올라갑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매크로를 사용하면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혹은 찬성 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이 경찰에 댓글 조작 수사를 요청한 뒤 지난 2월 추가 제출한 자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드루킹 수사에 집중하고 있고 박사모 건은 자료가 추가로 제출됐기 때문에 역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박사모가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매크로를 사용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는 게 전두환 씨의 주장입니다. 미국 문서에 나온 대로 사격이 있었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검찰은 당시 기무사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이 전 씨와 관련 있는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2일 서울에 있는 육군 항공대장이 광주를 관할하던 소준열 전투교육 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대명을 받으셨다며 헬기 작전 지침을 보내니 참고해서 큰 성과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대명은 임금님의 명령이란 뜻으로 군내 최고 위층의 명령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는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으로 사실상 군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게다가 첨부된 헬기 운용 지침엔 시위대의 핵심을 사격, 소탕하란 지시가 등장합니다. 시위대가 먼저 사격을 할 경우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사격에 적합한 총의 구경까지 적시해뒀습니다. 또 함께 첨부된 헬기 살포용 경고문엔 저항하는 자는 집중 사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자신은 당시 광주에 간 적이 없어 헬기 사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전 씨 등 서울의 군 수뇌부가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불만을 토로한 최 씨는 확실히 해달라며 소리도 쳤다고 합니다. 오늘 법정에선 최 씨의 달라진 외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태블릿 PC 보도로 여론이 들끓던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전격 귀국합니다. 딸 정유라 씨는 지난해 5월 덴마크에서 송환됐지만 약 1년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수술을 앞두고 딸과 10분 정도 면회를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년간 못 본 딸을 보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재판장님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고영태에겐 황제 재판을 받게 해주면서 자신에겐 너무 잔인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에게 뒷돈을 받아 구속된 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걸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검찰을 향해 확실히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 밖에선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보자 허리를 숙여가며 인사하는가 하면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 염색과 함께 화장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쉬는 구도가 다소 어색한 듯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재록 씨 구속을 결정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이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여신도들과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10여 명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기 때문입니다. 또 이 씨가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12일 만민교회에서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한 은폐회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 씨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혈압이 높다는 등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질병 치료 능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식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이 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나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을 조사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직접 검찰 내부망에 감찰 조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법무부 산하의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도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인정된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문제가 제기된 2010년 당시 소속청 수뇌부가 성추행 사건을 전해 듣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사무감사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정면으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의정부지검 소속의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2010년 서검사 소속청의 차장검사를 서면 조사로만 끝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했다면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과 서검사 소속청 수뇌부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꾸려진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도 조사단 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서검사에 대한 보복성 사무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는 당초 3천억 원에서 5조 원, 다시 8조 원으로 이렇게 상장을 앞두고 마치 고무줄처럼 가치가 늘었습니다. 덕분에 수조 원의 투자를 끌어모을 수가 있었죠. 회사 측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한국거래소는 흑자 기업에게만 코스피 상장을 허용한 규정을 바꿔 적자 기업이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상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규정을 활용해 상장했습니다. 상장을 위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전례가 없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현금 흐름 할인 DCF 방식입니다. DCF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벤처 기업들이 주로 쓰는데 몇 가지 변수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고무줄처럼 기업 가치가 늘어나 버립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배포한 상장심사 가이드북에서도 DCF는 국내에선 거의 사용되지 못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서 이 DCF 방식을 적용해 장부가 3,300억 원이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 2천억 원으로 재평가했습니다. 또 이듬해 11월 상장할 땐 기업 가치가 8조 4천억 원으로 11개월 새 3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공모가를 산정해 투자자로부터 2조 원이 넘는 공모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식회계 여부만이 아니라 상장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사퇴한 김기식 전 원장의 후임으로 윤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윤 신임 원장은 개혁 성향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금융행정 혁신위원장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양측의 첫 공동사업으로 북한의 황폐화된 살림을 되살리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분야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이설주 여사도 각별히 챙기는 현안이라고 합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산림 녹화 사업을 협의할 TF를 발족했습니다. 산림 사업은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측면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각별히 신경 쓰는 분야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림 문제는 김 위원장의 특별 관심 사안이고 특히 이설주 여사가 직접 챙기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산림복구 전투 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 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환경보호 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북한이 지난해 핵도발 수위를 높이며 상당수의 국제회의에 불참했지만 산림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는 모두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환경 관련 아시아 태평양 회의에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연 3톤가량의 씨앗과 묘목을 보관기간 등의 문제로 버리는데 이것만 북측에 보내줘도 도움이 된다며 이전 보수정부에서도 지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북한은 전체 숲의 30% 이상이 사라졌을 정도로 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반면 우리는 산림 녹화에 성공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산림협력은 남북 협력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긴 호흡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금강산 일부를 위성 촬영해 3D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산 전체가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빨간색과 분홍색이 각각 무림목지와 계간산지거든요. 산 꼭대기까지가 사막처럼 보입니다. 과도한 벌목과 개간으로 산 전체가 황폐화된 겁니다. 한반도 전체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산지로 뒤덮인 남한에 비해 북한은 대부분 황폐화돼 있습니다. 전체 산림의 32%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 면적의 47배 정도입니다. 복구에는 매년 수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생태적 현안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그리고 법률적 문제라고 판단하시고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나 한시적인 남북 산림 협력 기구가 설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유엔에서 인정한 산림 녹화 성공 국가로 기술과 시스템 전수도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고성군의 대북 지원용 양묘장이 80% 정도 완성돼 2년 뒤에는 실제로 묘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터키의 지중해 연안 케메르에서 교통사고가 나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60, 70대 4쌍의 부부 동반이었는데 부인 4명 모두 숨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뒷유리는 모두 깨졌습니다. 승합차와 부딪힌 승용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2시 30분쯤 터키 안탈리아주 케메르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탔던 한국인 부부 동반 여행객 8명 가운데 아내 4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남편 4명과 터키인 운전자 등 7명은 다쳤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희생자들이 모두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인 부부 4쌍은 안탈리아 연안에 위치한 파셀리스 유적지를 관광 중이었습니다.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던 중고생 8명이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은 이후 해외에서 일어난 우리 관광객 사고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영사 인력을 파견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현지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과속과 차량 결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로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대병하고요. 가서 조사 잘 받고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31살 박모 씨 등 3명 외에 25살 한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새롭게 확보한 상점 CCTV 영상에서 한 씨 등이 적극적으로 폭행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살해 의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제 그 정도 어떤 살인의 고의까지도 일부적 고의까지도 있게 보인가 없게 보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24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특히 허술한 현장 초동 조치에 대해서도 경찰은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만든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수거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이온 제품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4개 모델 7천여 개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이 나온다는 고급형 제품입니다. 대진 침대 측은 재고를 모두 폐기하고 매장에서도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침대는 매트리스 안쪽 천에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파우더를 발랐습니다. 문제는 이 파우더의 원료 물질로 히토류를 갈았었는데
여기에 방사능을 내뿜는 라돈이 다량 함유된 걸로 추정됩니다. 실내 라돈 저감협회 조사에서 국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의 3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호흡기로 노출되면 방사능에 피폭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음이온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소재가 성분은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 음이온을 방출하는 물질 속에 항상 우라늄이 같이 존재할 가능성이 개연성은 꽤 크죠. 침대를 비롯해 다른 음이온 관련 제품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안전 기준 등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문제의 매트리스를 수거해 방사능 농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중 음이온 발생 침대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모든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계량기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데 꼬박꼬박 돈을 낸 집은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35년 된 아파트입니다. 단수 조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28시간 동안 아파트 132세대 전체에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이곳 수도요금이 계속 체납됐기 때문입니다. 밀린 금액은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내지 않은 가구는 40% 정도입니다. 전체 공급이 끊긴 건 요금 납부 방식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 세대가 수도 계량기 한 대를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요금을 일괄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아유, 물이 끊겨가지고 속이 상해서 죽을 뻔했어. 화장실 갈 수가 없으니까. 가구당 계량기를 달자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량기 넣어달라고 입번 요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 넣어달라. 그게 안 된대요, 여기는. 급수공사비는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많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겁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칙에 따랐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물을 끄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란 지적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양산 통도사와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와 해남 대흥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한국의 찬사로 이 4개 사찰의 등재를 권고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13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와이의 명소죠. 킬라우에 화산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규모 5.0의 지진이 났고 그 뒤로 용암과 증기가 계속 나와 공원이 폐쇄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숲 사이로 붉은 용암이 세차게 솟구칩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증기가 그 열기를 짐작케 합니다. 붉은 용암은 산을 타고 흘러내리고 잔해는 주택가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흘러내린 용암의 맨 앞부분 온도가 섭씨 1150도에 달합니다. 도로에는 폭이 50cm가 넘는 균열도 생겨났습니다. Some customers that are scared saying they're going to leave the island. We have some customers saying they're not worried. What do you expect? You live on the side of a volcano. 용암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규모 5.0의 지진과 여진이 발생한 후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규모 2.0 정도의 약한 지진이 250차례 가까이 측정됐습니다. 당국은 파오아 마을 인근 주민 1,700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용암의 추가 분출을 우려해 6천만 제곱미터 이르는 국립화산공원이 폐쇄됐습니다. 해발 1,250m의 킬라우에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마그마 절경은 1980년대 대규모 용암 분출로 형성됐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여자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가 오늘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성된 지 하루 만이죠.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체 4강전에서 상대는 일본이었습니다.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온누리 기자, 첫 경기가 일본전이었는데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과가 좀 아쉽네요. 네, 단일팀 코리아는 한국의 전지희, 양하은, 그리고 북한의 김송이 이렇게 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승리까지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첫 단식에 나선 전지희가 일본 이토미마에게 패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는데 두 번째 단식에 나선 김송희가 일본 에이스 이시카와 카즈미와 뜨거운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2로 맞선 5세트, 듀스까지 가는 승부 끝에 14대16으로 무릎을 꿇은 게 아까웠습니다. 세 번째 단식에 나선 양하은마저 패하면서 단일팀 코리아는 일본에 0대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단체전 랭킹이 세계 2위고 한국은 5위, 북한은 22위인데 전력차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4강전에서 패했으니까 결승엔 오르지 못하게 됐고 그래도 시상식에는 공동 3위로 같이 오른다죠? 네, 이번 대회에선 3, 4위전이 없습니다. 결승에 오르지 못한 두 팀이 공동 3위가 됩니다. 단일팀 코리아는 시상식에 같이 올라 남과 북 선수 9명 모두가 동메달을 받습니다. 단일팀이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어제 단일팀을 이룬 남북 선수들은 앞서 첫 합동훈련에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북 선수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훈련을 했는데 우리 서효원과 북한 김송희는 쓰던 라켓을 교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탁구 단일팀을 계기로 남북의 체육 교류는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당장 남북 탁구는 6월 평양 오픈 그리고 7월 코리아 오픈 교차 출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류와 함께 8월 아시안게임 단체전 단일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이미 7개 종목의 단일팀을 원하고 있다는데 이번 탁구 단일팀의 형태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낸 지 54일 만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언론사가 10년 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민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른 면이 있다면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며 2달치 세비는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내놓은 새 기념품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시판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부터 팔 예정이었지만 유보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유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며 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클로와 자라, 갭 등 유명 브랜드의 일부 아동복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어 아토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가방의 티셔츠에선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납성분이 나와 역시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정호성의 안과 박입니다. 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오늘 출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만기 출소한 건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년 6개월간 형기를 마친 겁니다. 구치소를 나온 뒤에는 소회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깥도 감옥이다. 이게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네, 정 전 비서관은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더 잘했어야 했다. 예.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이 28살부터 꼬박 20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감옥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하, 예. 또 박 전 대통령 부담에 대한 이 부담일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을 아꼈습니다. 예, 바깥도 감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출소 후에 이제 또 활짝 웃는 모습도 뭐 보였다고 하죠? 네.
목격이 됐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이 오늘 출소하고 난 이후 직후 모습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취재진 앞에서는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고 조금 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다시 멈췄다고 합니다. 차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예. 이영선 또 윤전추 전 행정관을 만나서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살짝 피해서 이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만나서 활짝 웃었다.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던 거군요. 네, 이 세 사람은 청와대에서 같이 있었던 인물이고 또 최순실과 연락책이었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쨌든 이 인물들은 사실 이 국정농단의 조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연격인 이제 최순실 씨도 오늘 앞서 저희가 또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항소심 5차 공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이동했고 이 장면이 노출이 된 건데요. 예. 그런데 오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 리포트에서 짧게 소개가 됐지만 부두르 씨는 최 씨는 호송차에서 오늘 내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과거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렀던 모습과 달리 오늘은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서 2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 중요한 건 또 법정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법정 안에서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 씨 면허를 불허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발언인데요. 이 딸을 못 보고 있어서 2분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이 정확하게는 1년 넘게 딸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말을 보시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 윤석열이 고영태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이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재판부에 들어갈 때 모습 앞서 화면으로 보면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 재판장 안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을 표현하는 그런 일관된 또 모습이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철새 진실 공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와 또 같은 당의 강길부 의원 이야기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발단이 된 건 이 바른정당 복당파죠. 이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비판하면서 홍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두 사람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설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홍 대표의 발언은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나가라고 해요. 아니 그거 본인이 한 달간 탈당을 협박을 했는데 더 이상 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심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강길부 의원은 홍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아니라 강길부 의원부터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이 홍 대표는 강길부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강길부 의원이 여러 번 탈당과 복당을 반복했다면서 빨리 나가라고 오늘 재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길부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오기 전에도 여러 번 당적을 바꿨고, 그러니까 이른바 철새니까 뭐 나가라 뭐 이런 주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길부 의원도 여기에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이 홍준표 대표님께로 시작하는 글에서 직접 공천한 16번 당적 변경한 철새는 정리하셔야겠지요.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16번 당적 변경한 철새는? 이인재 충남지사 후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네, 홍 대표는 철새 주장에 이 당적을 더 많이 바꾼 이 후보를 직접 공천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홍준표 대표가 뭐 요즘 안팎으로 여러모로 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하지만 또 부쩍 챙기는 모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돌연 그 단식 농성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거쳐 홍 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서 꽤 챙겼습니다. 예. 챙기는 모습은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노숙 할기가. 그래 해야. 근데 김 대표 일인데 내가 언제 집에 들어가겠나? 노숙까지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안팎으로 비판이 당내 입지까지 약해진 홍준표 대표가 부쩍 김성태 대표를 더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물컵 갑질과 관련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진 것으로 보여 폭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방해 부분은 조 전 정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건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릅니다. 밤에 구름이 많아지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나고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비리를 밀착 취재해온 박용우, 전다빈 두 기자와 함께 또 오늘 열린 퇴진 집회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